최근 언론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대한민국 정부에 직접 보낸 비공개 서한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한에는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머스크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미국과 함께할 수 없다. 한국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단순한 기업의 요청서가 아닙니다.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할 점은 머스크가 손을 내민 대상이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머스크는 단순히 기술력을 본 게 아니라 전략적 신뢰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죠.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군사적 그늘 아래에서 눈치만 보고 있고 중국은 기술 탈취와 독재 체제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큽니다. 한국만이 이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기술, 신뢰, 유연성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국가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언급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조지아 사태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지아주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고급 엔지니어 300명을 무리하게 체포 및 추방했죠. 이유는 단순한 이민 서류 미비였지만 그 배경에는 명백한 보호무역과 외국 기술자에 대한 편견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조치 이후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됐고, 머스크는 미국 내 생산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도 있습니다. 머스크처럼 글로벌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 왜 지금까지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유지했을까요?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의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은 전 세계 점유율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기술적 우위를 증명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을 고집해온 건 트럼프 정부의 세금 감면, 규제 완화에 대한 환상 때문이었던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건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머스크는 결국 트럼프 리스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는 한국을 기술 동맹이 아니라 생존 파트너로까지 격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서한에는 구체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한국이 지원하지 않으면 미국 EV 시장은 2천억 달러의 자산을 잃게 될 것이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주가가 유출 직후 18% 급락했고, 투자은행들은 하루 만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봤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은 단지 테슬라 하나의 위기가 아니라 미국 전체 전기차 산업이 위태롭다는 증거 아닐까요? 포드, GM, 리비안 등도 한국산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보호무역은 자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한국이 정확하게 포착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일관되게 기술 독립, 글로벌 공급망 중심 전략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기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국의 이 점은 단순한 기술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안정성과 투명한 협상 구조, 그리고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머스크에게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준 겁니다. 반면 일본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중국은 기술과 자본을 국가가 통제하니 글로벌 기업 입장에선 감히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죠. 결과적으로 한국만이 머스크에게 실행 가능한 탈출구로 떠오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죠. 과연 이건 일회성 사건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까요? 저는 분명히 후자라고 봅니다. 머스크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게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한국과 함께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거죠. 이제 우리는 단순한 부품 공급국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 패권을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조지아에서 일어난 사태는 단순한 지역 이슈가 아니라 미국 제조업 전체, 아니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붕괴를 예고하는 전조였습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 조지아는 원래 머스크가 미국 생산 자립의 상징으로 만들었던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징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이없는 정책 하나로 단 72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조지아주 이민국과 세관이 한국인 배터리 전문가 300명을 신분 불일치라는 명분으로 일괄 체포하고 그 자리에서 강제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LG와 SK에서 파견된 고급 R&D 엔지니어, 셀 공정 최적화 기술자, 품질 인증 관리자 등으로 전체 배터리 생산 라인의 두뇌 역할을 하던 인물들입니다. 맞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불법 체류자 정리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막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기술은 여전히 초기 단계이고 테슬라의 생산성은 한국 기술자들의 디테일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양극재와 음극재의 비율 조정, 온도 안정화 알고리즘, 화재 방지 설계 등은 미국인 엔지니어들조차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입니다. 이런 핵심 인력들을 하루아침에 쫓아낸 건 사실상 생산 중단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단순히 정치적 쇼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조지아 유세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외국인을 몰아냈고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테슬라의 하청업체들, 조립라인 근로자들, 물류 운송기사들까지 전방위적으로 해고되기 시작했고 조지아주 한 곳에서만 일주일 만에 약 12,000명의 관련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미국 고립주의의 부작용입니다. 게다가 셀 공급망 자체가 무너졌다는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조지아 기가팩토리는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셀 공급 허브였는데 이 허브가 중단되자 미국 내 다른 기지들도 타격을 입기 시작했죠. 텍사스 오스틴 공장은 셀 부족으로 하루 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캘리포니아 프리몬트는 아예 조업을 일시 정지했을 정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전기차 1대당 필요한 셀 수가 평균 4,000개인데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단기간에 이걸 대체 공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CATL이나 BYD 같은 중국 업체들은 기술의 수준과 신뢰성 면에서 여전히 제한적이고 무엇보다 미국과의 정치적 갈등 때문에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일본 업체들도 있지만 파나소닉은 이미 생산량이 제한적이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한국에 뒤처졌습니다. 결국 머스크는 미국 내에서 대체 공급망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그 절박함이 고스란히 서울로 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논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엔지니어 유입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미국의 자존심, 기술 독립, 일자리 보호. 이건 사실상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강조할 수 있는 명분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자존심 때문에 200억 달러 규모의 시장 자체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면 그건 자해적 정치 계산 아닐까요?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기술 독립은 기술이 있을 때나 가능한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기술력 없이 보호주의만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과 생산 능력 모두를 갖추고 있으며 글로벌 연대의 개방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외국 투자자와 협력 파트너를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조지아 대참사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죠. EV 차량 납기 지연, 가격 폭등, 보조금 중단 올 오브 디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런 정책이 반복되면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은 예측 불가능한 나라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머스크가 한국 정부에 SOS를 보낸 것도 단순히 생산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치적 안정성, 법적 신뢰성, 기술적 연속성 이 세 가지가 보장되지 않는 미국과는 더 이상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지난 10년간 그 모든 조건을 꾸준히 증명해 왔고요. 조지아 사태는 분명히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상징성은 엄청납니다. 미국 내 반이민 정서, 보호무역 강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떻게 산업과 기술을 스스로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한국이 기술 패권의 중심으로 재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바로 그 문을 가장 먼저 두드린 인물이었습니다. 조지아 사태 이후 테슬라가 겪은 후폭풍은 단순한 생산 차질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비라는 단어로도 설명이 부족할 정도의 시스템 붕괴였습니다. 셀 공급이 끊기자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는 주야간 3교대 라인 중 2개 라인이 멈췄고 프리몬트 공장에선 일시적인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급 부족에 따른 납기 지연, 주문 취소, 품질 불량까지 한꺼번에 터지면서 고객 불만은 극에 달했고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선 진정한 공황이 시작됐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단 3일 만에 21% 하락했고 이는 약 1,1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한 수치였습니다. 특히 그 여파가 월스트리트 전체로 번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테슬라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뉴욕 증시 전체 EV 섹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전기차 섹터 ETF 전체를 붕괴시켰죠. 대표적인 EV 상장지수 펀드인 DRIV는 단 하루 만에 12.4% 하락했고 기관 투자자들이 운용하던 연기금과 헤지펀드는 강제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CNBC는 이를 두고 EV 공황의 시작이자 미국 산업 패권이 흔들리는 순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위기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머스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조지아 사건은 트럼프의 정치적 결정이긴 했지만 그에 대한 사전 대응과 생산 다변화를 미루어온 머스크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한국에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내며 스스로 이 위기를 미국 외에서 해결하려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선택이죠. 특히 그는 편지에서 미국 내 대체 공급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한국이 유일한 해답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물론 머스크가 대응이 늦었다는 건 인정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결국 미국 시스템 그 자체에 있다고 봅니다. 한 CEO가 공급망을 글로벌하게 재배치하려 해도 트럼프 정부의 비자 제한, 고율 관세, 기술 이전 금지 정책 등이 마치 철조망처럼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오히려 머스크는 이 사태를 통해 미국이라는 울타리의 한계를 뚫고 한국이라는 진정한 파트너를 향해 손을 내민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셈이죠. 그렇게 본다면 월가의 반응도 단순한 패닉 셀링이 아니라 미국 시스템에 대한 불신 표출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일부 투자 리포트에서는 미국은 더 이상 글로벌 제조 허브가 아니다 라는 문구가 반복되고 있고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IB조차 한국,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공급망 투자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즉, 테슬라의 위기는 단일 기업의 위기를 넘어 미국 산업 기반 전체에 대한 의구심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동안 메이드 인 USA라는 상징이 있었지만 이제 그 상징은 더 이상 기술력이나 품질이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사태에서 테슬라의 차량 납기 지연은 평균 6주를 초과했고 일부 모델은 배송 일정이 3개월 이상 미뤄졌습니다. 그로 인해 유럽과 동남아 시장에서 테슬라 차량의 신규 주문량은 37% 급감했으며 반대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EV 수출은 같은 기간 26%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실망을 하지 않죠. 단지 조용히 더 신뢰할 수 있는 쪽으로 이동할 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 정치의 실패가 산업에 미친 직접적인 피해 사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미국 내부를 규제와 고립의 벽으로 둘렀고 그 안에서조차 기술 기반이 무너지자 결국 가장 미국적인 기업인 테슬라조차 해외로 구조 신호를 보내야 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전략적 유연성과 기술 집중 투자를 통해 그 구조 요청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머스크가 한국 정부에 80조 원 상당의 협력 모델을 제안한 건 단지 위기 극복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에 대한 선언입니다. 유출된 일론 머스크의 서한은 그저 전략적 제안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과 절박함, 그리고 정치적 선언이 뒤섞인 비상 경보장이었습니다. 그는 편지 서두에서 나는 더 이상 미국의 시스템을 믿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이어서 그는 한국 정부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나는 한국이 가진 기술, 인재, 그리고 국가적 신뢰를 믿는다. 지금 이 위기를 넘기려면 한국의 개입이 필요하다. 누가 봐도 단순한 사업적 협력 요청이 아닌 구조 요청이자 관계 재설정 선언문이었습니다. 특히 그 서한에는 실명까지 언급되어 있다는 점이 이례적이죠.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지목해 당신의 결단이 테슬라와 글로벌 EV 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런 고위급 요청은 외교 경로나 로비 채널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머스크는 전례 없이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단 하나,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붕괴되면 그 여파는 그의 전 자산뿐 아니라 미국 기술 신화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서한엔 한국이 이 구조에 응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매우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첫째, 테슬라는 향후 10년간 배터리와 파워트레인 핵심 부품의 80% 이상을 한국 기업으로부터만 공급받겠다는 독점 협약 조건을 명시했고, 둘째, 테슬라 AI랩과 오토파일럿 부서의 일부를 한국에 이전해 공동 R&D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머스크는 향후 20년간 미국에
전기차 시장 전략의 중심을 서울로 설정할 의향이 있다는 문장도 남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의가 아닌 새로운 동맹 구축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미국 내부, 특히 트럼프 측 반발이 거셌습니다.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머스크를 매국 기업가라 비난했고, 심지어 백악관 내부에서는 그의 국방사업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에 대한 재검토까지 언급됐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 정부는 지금 테슬라를 제재할 여력이 없습니다. 제재하면 할수록 글로벌 시장은 더 빠르게 머스크를 한국으로 밀어내기 때문이죠. 이건 마치 자신이 만든 기업을 스스로 해외로 추방하는 모순적 자해 행위입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보여준 침착한 대응이 더욱 빛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서한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공식 외교라인과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조용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머스크의 편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출되면서 한국은 어떤 공개 입장도 없이 국제 여론전을 선점하게 된 것이죠. 미국이 만든 혼란을 한국이 구원한다. 이런 프레임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는 더 이상 대안 공급자가 아닌 협상 주도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언론에서도 이런 변화가 감지됩니다. 뉴욕타임즈는 사설에서 한국은 이제 전기차 산업에서 미국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국가라고 썼고, 블룸버그는 서울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가 아닌 테크노 정치의 새로운 수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표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결국 머스크의 서한 한 장이 세계 질서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킨 셈입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머스크는 왜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기술력만 본다면 일본도 충분히 후보가 될 수 있었을 텐데요. 답은 명확합니다. 일본은 기술은 뛰어나지만 정치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어요. 중국은 기술이 있어도 신뢰가 없고요. 한국만이 기술, 정치, 신뢰, 개방성을 동시에 갖춘 사박자 국가입니다. 머스크는 단순히 공급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미래 20년의 동맹국을 고른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긴급 서한이 세상에 알려진 후 가장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던 문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테슬라의 미래를 위해 80조 원 규모의 실질적 보상을 대한민국에 제공하겠다. 언뜻 보면 엄청난 금액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그 이상의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거래가 아닌 글로벌 권력 이동의 대가이며 미국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 한국을 새 패권 파트너로 선언한 결과입니다. 머스크는 이 금액을 통해 과거 미국이 독점하던 기술, 금융, 정책 중심축을 한국으로 이관하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이 보상안이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는 공급망 우선권입니다. 테슬라는 향후 10년간 자사 EV 생산에 필요한 핵심 배터리 셀, 모듈, BMS, 전력 반도체 등 대부분의 부품을 한국 기업들과의 독점 계약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둘째는 기술 이전입니다. 오토파일럿, AI 칩, 차세대 냉각 시스템 등 테슬라의 핵심 기술 중 일부를 한국에서 공동 개발하고 한국 내 R&D 센터에서 운영하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인프라 투자입니다. 경기도, 충청도, 부산 등의 대규모 스마트 물류기지와 테스트 트랙, 위성 연구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한국의 미래 산업 구조를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수준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지점은 머스크가 왜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스스로 제안했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기 대응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테슬라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더 나아가 한국을 품지 않으면 향후 EV 산업의 주도권 자체가 중국이나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배터리 셀 공급을 무기로 삼고 있고 유럽이 독자 기술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만이 중립적이고도 기술적으로 확실한 파트너라는 판단이 머스크의 결정적 근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안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를 제공할까요? 우선 기업들 입장에선 테슬라와의 독점 계약은 수익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온처럼 이미 글로벌 OEM과 계약망을 보유한 기업들은 이번 기회로 테슬라 전용 라인을 구축할 수 있고, 이는 전 세계 어떤 배터리 기업도 가질 수 없는 독점적 지위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 입장에선 이 협상안을 통해 단순한 협력국을 넘어서서 테슬라의 전략을 좌우할 수 있는 실질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논쟁을 던져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보상안이 테슬라의 일방적 의존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향후 그 기업이 위기에 빠질 때 우리도 공동 침몰할 수 있다는 논리죠. 특히 지금처럼 글로벌 정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일 기업 중심 전략은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현재 테슬라는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브랜드이며 기술력, 자본력, 마케팅 파워를 동시에 갖춘 글로벌 복합체입니다. 이런 기업과의 독점적 파트너십은 단기 수익뿐 아니라 한국의 기술 표준을 글로벌 기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 기회입니다. 일본이 과거 도요타를 통해 자동차 산업 전체를 선도했던 것처럼 지금의 한국은 테슬라와 함께 EV 표준을 이끄는 주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따라가는 기술국이 아닌 이끄는 기술국으로의 전환점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보상 제안의 이면에는 또 하나의 진심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스크는 사실상 한국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나를 외면했고 이제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 이는 단순한 계약이 아닌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제 질서의 파트너십 선언입니다. 테슬라가 제안한 80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기술 패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상 가장 구체적이고도 거대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서한에서 가장 강렬했던 문장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한국이 없으면 200조 원이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계산과 현실 인식에 기반한 냉정한 경고였습니다. 그가 이 수치를 언급한 건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세계 경제 질서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라는 의도였죠. 그 200조 원은 테슬라 단일 기업의 시가총액 손실 추정치만이 아니라 그에 따라 연쇄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 미국 EV 생태계 전반의 가치 총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수치가 단순한 상징적 발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조지아 사태 이후 1차 하락으로 테슬라 시총은 약 120조 원가량 증발했고 월스트리트 주요 EV ETF들도 15에서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 수치에 더해 공급망 중단으로 인한 손실, 계약 파기 위약금, 부품 대체 비용 등을 합치면 실제로 200조 원 손실은 과장이 아닙니다. 머스크는 이를 정치 리스크에 의해 발생한 시장 붕괴라고 정의했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을 단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인가? 머스크는 이 서한에서 한국의 이름을 6번 이상 반복합니다. 특히 제조 신뢰도, 생산 시간 정확성, 인재의 실전 응용력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명시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복합적 경쟁력이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는 또한 한국 배터리 3사는 더 이상 단순한 하청 파트너가 아니라 테슬라의 생존과 직결된 동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이전까지 어떤 외국 기업에도 하지 않았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왜 한국에만 이토록 의존하려 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미국 내 보수 진영은 머스크의 이 선택이 국가 자산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서한 유출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머스크는 중국보다 더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반응일 뿐 산업적 맥락에서는 한국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머스크가 실제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급망은 정치가 아니라 시간과 기술로 결정된다. 그는 지금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 안에서 질식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글로벌 기준을 따르면서도 기술과 품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정치적 안정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머스크 입장에서 200조 원의 손실을 막기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선택은 한국과의 구조적 협업 강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는 서한 말미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내게 남은 마지막 기술적 안전망이며 전략적 생존선이다. 이건 경제 용어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하나의 외교 문서 수준의 표현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하나의 국가에게 이토록 직접적인 구원의 의미로 언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가진 기술 자산, 제조 인프라, 인재 경쟁력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게다가 머스크는 지금 단지 테슬라만을 위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스페이스X, 스타링크, 뉴럴링크, 보링컴퍼니까지 포함한 전체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를 구상 중이고 그 중심에 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놓친다면 단지 테슬라의 위기가 아니라 미국 기술 산업 전체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고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블룸버그는 지난주 한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마지막다, 앵커, 이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태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테슬라의 위기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감정적인 경제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조지아에서의 300명 한국인 엔지니어 체포, 반도체와 배터리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외국인 고용 제한 행정명령 등 이 모든 조치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죠. 바로 미국 고립화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미국 산업의 중추였던 테슬라가 붕괴 직전으로 몰렸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충격 속에 탈미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라는 구호를 반복했지만 정작 그 구호 아래에서 무너진 건 미국의 공급망 신뢰도와 글로벌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특히 전기차 산업은 복잡한 국제적 협력이 없으면 절대 운영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배터리는 한국, 히토류는 호주, 전력 반도체는 독일, 소프트웨어는 인도와 이스라엘. 그런데 트럼프는 모든 것을 미국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망상에 가까운 전략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는 누구보다 미국 기업이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된 겁니다. 머스크가 한국 없이는 200조 증발이라 말한 것 자체가 이미 트럼프 리더십의 실패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고발문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공화당 정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트럼프도 테슬라를 자국 기술의 상징으로 치켜세운 적이 많았지만 막상 위기가 오자 그는 아무런 실질적 지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기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테슬라 본사 내부 관계자는 익명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했다. 그 살 길이 바로 서울이었던 거죠. 흥미로운 건 트럼프가 이런 파괴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자신이 애국자라고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산업을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고 소비자들에게는 더 비싼 전기차, 더 느린 배송, 더 불안정한 서비스만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조용히 기술력을 쌓았고 결국 미국의 거물 CEO가 구원을 요청하는 나라로 떠올랐습니다. 누가 진짜 실력을 갖춘 국가인지 이번 사건을 통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일본과의 비교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서 독립적인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환율 압박을 가하자 일본은 묵묵히 수용했고 기술 제휴나 공급망 재편에서도 실질적 대응 없이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트럼프 정부가 부당한 수출 규제를 가했을 때도 WTO 제소를 통해 정면 대응했고 자국 기업 보호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았죠. 머스크는 이 차이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아닌 한국과의 연대를 통해 살아남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테슬라가 미국을 떠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머스크는 이미 핵심 인력 일부를 서울로 전환 배치했고 한국 정부와의 실무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나 경고가 아닌 실제 실행 중인 전략 전환입니다. 트럼프는 더 이상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글로벌 CEO들이 새로운 질서를 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외국 기업의 구조 요청을 넘어서 한국이 새로운 기술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배터리 공급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술 표준을 설정하고 R&D와 글로벌 확장 전략에까지 참여하는 공동 설계자이자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트럼프의 실수가 불러온 균열을 한국은 질서의 재설계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 한 가지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테슬라의 위기, 머스크의 구조 요청, 트럼프의 무능한 대응,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그 모든 중심에 서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은 시끄럽지도 과장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처럼 협박하지도 중국처럼 내정 간섭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침착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 절제된 리더십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전환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만든 핵심 동력입니다. 흥미로운 건 서울이 이번 위기를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론 머스크의 80조 원 제안을 받은 뒤 단 한마디도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이 SNS에서 자화자찬하지도 않았고 언론 플레이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정원 기술정보국 등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무 수준에서 정밀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 한 차례 비공개 브리핑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 고만 말했죠. 그 한마디에 담긴 신중함과 무게가 전 세계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사실 지금 세계는 목소리가 큰 나라보다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나라를 원합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세계 질서를 흔드는 동안 시진핑은 기술을 무기로 외교를 전쟁처럼 활용하고 있고 일본은 주체적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죠. 그 사이 한국은 기술의 실력과 정치의 절제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머스크의 선택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서울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말보다 결과로 증명하는 나라다. 그렇다면 서울의 리더십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년간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디지털 기술 등 다양한 전략 산업에서 국가 주도의 인프라 구축과 민간의 기술 혁신이 결합되면서 조용한 강국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서울은 단지 행정 수도가 아니라 정책, 자본, 기술, 외교가 동시에 교차하는 복합적 전략 도시로 진화한 것입니다. 머스크가 지금 서울을 전기차 세계 전략의 본부로 고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수도권 과밀화나 부동산 문제에만 집중해왔지만 지금 이 순간 서울은 글로벌 기술 외교의 수도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심지어 스타링크와 협력 중인 글로벌 위성 기업들까지 서울에 투자 자문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를 전략의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단지 기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서울이 갖춘 제도적 신뢰, 계약 이행률, 정책 예측 가능성, 그리고 민관 협력의 효율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서울이 이런 위치에 오르기까지 단 한 번도 패권을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늘 세계 중심 국가를 강조하고 미국은 우리가 리더다 라고 외치지만 서울은 그저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조용한 전환의 힘이고 바로 지금 글로벌 시장이 요구하는 리더십 모델입니다. 세계는 위기에 흔들리는 함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고 기대어 쉴 수 있는 조용한 주도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머스크의 긴급 서한이 공개되기 전부터 서울 인천국제공항에는 외신 기자들의 눈을 피한 익숙지 않은 인물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식 외교 채널도 보도자료도 기업 공표도 없이 조용히 입국했고 입국 기록엔 기술교류 사절단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항공편 출처, 동행자, 그리고 이후 이동 경로까지 추적해본 결과 이들은 모두 테슬라 본사와 직접 연결된 핵심 인물들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위 그림자 사절단이라고 불리는 이 팀은 머스크의 지시에 따라 미국이 아닌 서울에서 새로운 전기차 전략을 설계하라는 비밀 임무를 띠고 파견된 겁니다. 공식적인 외교나 기자회견 없이 진행된 이 움직임이야말로 지금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절단에는 테슬라의 배터리 부문 부사장, 조립 자동화 책임자, AI 알고리즘 수석 엔지니어 등 실질적인 제품 기획과 생산을 통제하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이 가장 먼저 만난 대상은 한국 정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그리고 삼성 SDI 고위 기술팀이었죠.
이는 한국 정부가 민간 기업에 얼마나 높은 기술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특히 이들의 행적을 추적한 일부 탐사 보도에 따르면 이 사절단은 서울 강남 모처에 위치한 프라이빗 회의실에서 한국 배터리 3사의 공동기술 담당자들과 최소 4차례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새로운 배터리 규격, 협력 지분 구조, 테스트 생산 라인 이전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한 부품 구매가 아니라 공동기술 소유권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테슬라가 단순한 수입업체가 아니라 한국 내 기술 파트너로 자리를 옮기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이 단순한 경제적 판단이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사절단은 배터리 업체들 외에도 국내 AI 스타트업 2곳, 반도체 설계 기업 1곳, 그리고 국방 관련 위성 모듈 제조사까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EV 생태계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전체를 서울 중심으로 재구성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즉, 테슬라는 서울을 전기차의 하청 생산지가 아닌 첨단 기술 전략의 허브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미국, 중국, 유럽 삼각 기술 구도에서 한국이 새로운 네 번째 축으로 올라섰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 사절단의 존재가 공개되면서 미국 내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몇 명은 테슬라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외국에 기술을 넘기고 있다며 공청회를 요구했으며, 심지어 일부 극우 매체는 테슬라의 한국 망명 시나리오를 다룬 음모론 기사까지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머스크는 이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동이라는 말이 있죠. 그는 더 이상 미국 내 정치 개입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사실 이건 새로운 형태의 외교입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정상회담을 했지만 지금은 기업의 기술팀이 조용히 다른 나라의 기술 생태계로 스며들어가 동맹을 형성합니다. 서울이 지금 마주한 상황은 단순한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 패권 재편의 한가운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중심에서 과거에는 절대 접근조차 못했던 협상 구조의 설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림자 외교가 아니라 기술 외교의 새로운 표준입니다. 2025년 8월 19일 오전 9시 30분 뉴욕 증시 개장과 동시에 테슬라 주가는 전광판에서 빨간색 곡선을 그리며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15분 만에 6, 8% 하락, 30분 후엔 11, 3%, 종가 기준으로는 하루 만에 무려 19, 7%가 빠졌습니다. 월가 역사상 단일 기술주의 하루 낙폭으로는 상위 3위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었고,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약 920억 달러 한화 123조 원이 증발한 셈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폭락을 불러왔을까요? 바로 머스크가 한국 정부에 보낸 비공개 서한이 외부에 유출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서한은 단순한 경영 전략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 대한 불신 선언이자 서울을 새로운 구심점으로 삼겠다는 방향 전환의 공식화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 서한에 담긴 메시지 그 자체보다도 그 유출 시점과 방식이었습니다. 통상 이런 문건은 회사 내부에서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거나 의도적인 시점에 맞춰 언론 브리핑이 준비되기 마련인데 이번엔 전혀 달랐습니다. 정보 유출은 의도적인 정치적 시그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그널을 가장 먼저 읽은 건 다름 아닌 월가였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동시에 리스크 시뮬레이션을 가동했고 테슬라가 미국 내에서 전략 중심을 잃을 경우의 손실을 전면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미국의 국방, 위성, 인프라 관련 산업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튿날 아침 블랙록과 뱅가드를 비롯한 글로벌 메가펀드들이 테슬라 보유 지분 일부를 긴급 매도했고, 그 여파는 다른 전기차 종목으로 확산됐습니다. 포드는 7, 4%, GM은 5, 9%, 리비아는 13, 2%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던 이 3차 벤더들의 주가도 줄줄이 급락하며 기술 섹터 전반에 충격을 줬습니다. 금융분석기관 팩트셋은 이틀간 미국 EV 섹터 전체에서 약 2,400억 달러, 즉 320조 원 규모의 시가총액이 사라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단 한 통의 서한이 미국 주식시장의 한 축을 통째로 흔들어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더욱 흥미로운 건 같은 시간 서울 증시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유출된 서한에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명시되자 LG에너지솔루션은 개장 직후 상한가에 가까운 19, 4% 급등했고
SK온 관련주도 연이어 10% 이상 올랐습니다. 심지어 삼성 SDI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 포스코퓨처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테슬라 연계수혜주로 묵이면서 K테크 전반에 걸쳐 자금이 몰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6일 연속 상승했고 외국인 순매수는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자본이 월가를 떠나 서울로 몰려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두 시장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인 것은 단순한 투자 판단의 차원이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누가 리더이고 누가 리스크인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과 규제, 반이민 정책에 지친 자본은 예측 가능한 전략과 기술력 중심의 서울로 이동하고 있으며 머스크의 서한은 그 이동에 도장을 찍는 역할을 한 셈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현상을 두고 주가만 떨어진 게 아니라 미국 기술 신뢰도도 동반 추락한 사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유출 사태의 책임을 놓고 미국 내부에서 서로 손가락질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측근들은 머스크가 고의로 서한을 흘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머스크 측은 내부 유출자 색출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누가 유출했는가가 아니라 왜 유출될 수밖에 없었는가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미국 내부 시스템만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 그리고 한국과 같은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실질적으로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서울이 이 흐름을 얼마나 정교하게 제어하고 주도할 수 있는가입니다. 단순히 주가 상승에 안주할 게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기술 자본이 서울에 안착할 수 있는 제도적, 외교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머스크의 서한이 촉발한 월가 패닉은 미국 기술 지형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시작일 뿐이며 대한민국은 그 지각판 위에 새 질서를 설계할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그림자 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서한이 유출되어 세계 시장이 출렁인 이후 모든 시선은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머스크의 요구가 아니라 서울의 조건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히 배터리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기술 하청 국가가 아닙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세계는 확인했죠. 서울은 협상 테이블의 주도자이고 전략 질서의 설계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매우 조용하지만 정교하게 반격에 나섰습니다. 머스크가 테슬라의 미래를 서울에 맡기겠다고 제안한 만큼 그 대가와 조건 역시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반격의 첫 번째 조치는 조건부 기술 협력입니다. 단순한 부품 공급이나 공정 참여 수준이 아닌 연구개발의 공동 지분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테슬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개발에 참여한 기술은 그 특허권과 소유권을 공동으로 보유하며 해당 기술의 타국 이전은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 이는 단순한 기술 보호를 넘어 글로벌 기술 질서 속에서 한국의 법적, 제도적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생산의 지역화입니다. 즉, 테슬라가 제안한 대규모 물류기지와 테스트 트랙, 스마트 공장을 단순히 서울과 수도권에 짓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비수도권 핵심 산업벨트에 분산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의 균형 발전은 물론 국가 전체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려는 전략이죠. 실제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중심 집중 전략보다는 대한민국 전역의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데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가 한국에 오려면 한국 전체를 파트너로 인정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전략 자산의 내재화입니다. 이는 테슬라의 글로벌 데이터 서버 중 일부를 한국 내에 설치하고 관련 데이터의 저장 및 분석 권한 일부를 한국 당국과 공동 운영하는 조건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기차는 단순한 탈것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통신망, 위성 연결, AI 학습까지 포함된 이동형 데이터 플랫폼이죠. 이런 민감한 기술 자산이 미국 본토나 중국처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만 위치한다면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사이버 보안, 법적 안정성, 디지털 주권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여기서 머스크의 입장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파트너 국가에게 이 정도의 요구를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 설립 당시에도 환경 규제에 불만을 드러내며 유럽과 각을 세웠고
중국 상하이 기지에서는 공산당의 간섭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협상의 질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소리치지 않고 압박하지 않으며 대가를 요구할 줄 아는 성숙한 국가입니다. 머스크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반격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또한 한국은 이번 기회를 단기적 경제 성과로만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 독립, 전략 자산, 미래 산업 주도권 이 세 가지를 명확한 축으로 설정하고 테슬라와의 관계를 그 안에 집어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요구에 대해 당장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국책연구기관도 있으며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하청국가로 전락한다는 내부 보고서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과거에는 글로벌 기업이 들어온다 하면 무조건 박수쳤지만 지금은 글로벌 질서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반격에서 핵심은 거절이 아닌 설계입니다. 한국은 머스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이 아니라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그 말의 진심을 이해했기에 지금도 서울을 떠나지 않고 계속 협상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서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서울은 더 이상 선택받는 도시가 아닙니다. 선택하는 도시입니다. 머스크의 서한이 전 세계로 퍼지고 테슬라의 사절단이 서울에서 비공식 협상을 이어가던 그때 가장 조용했던 곳은 놀랍게도 미국 백악관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 사태에 대해 단 한 번도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고 대통령 직속 무역자문위원회 역시 노코멘트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회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의도적인 무대응 전략을 택한 것이죠. 그 침묵은 곧 고립이었고 그 고립은 곧 리더십 붕괴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침묵보다 더 상징적인 건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의 반응입니다. 과거라면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대기업 CEO들이 백악관에 줄을 서거나 공동 성명을 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인텔, 포드, GM. 그 어떤 기업도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애플의 팀 쿡은 내부 메모에서 기술 기업은 정치의 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언급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머스크의 서울행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전략적 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말하자면 트럼프가 고립된 건 야당이나 외국이 아니라 자국 기업들이 먼저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신뢰의 실종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지만 정작 기업들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 그 자체였습니다. 관세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외국인 고용 규제가 강화되며 심지어 백악관에서 직접 CEO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일이 반복되자 기업들은 더 이상 트럼프를 파트너가 아닌 리스크 요소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머스크는 그 불신을 가장 먼저 체감한 인물이었고 그래서 서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서울은 트럼프의 정치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전략적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 내 분위기는 냉각 그 자체입니다. 백악관 내 참모진들조차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일부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머스크 서울 동맹을 21세기판 전략적 이탈 선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트럼프가 이 사태의 본질을 배신이나 정치적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최근 플로리다 유세에서 머스크는 결국 내게 칼을 꽂았다는 발언을 했고 자신이 직접 투자했던 미국 제조업이 한국으로 도망갔다며 언론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냉정하게 말해 트럼프 자신의 정치 실책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입니다. 한편 기업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잉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새로운 MOU를 체결했고 아마존은 서울의 클라우드 R&D 센터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내 15개 대기업이 한국의 제2본사 또는 R&D 거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투자 이전이 아닙니다. 정치적 안정성과 기술 인프라, 그리고 제도적 예측 가능성을 갖춘 서울이 트럼프 체제의 대안 거점으로 실질적 탈출구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서울인가? 단순히 배터리와 반도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서울은 정치와 기술, 경제와 외교가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술주권이라는 단어를 정치 슬로건이 아닌 실무 전략으로 끌어올렸고, 기업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지금 자본의 이탈이라는 명확한 수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백악관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끄는 나라는 점점 더 조용히 서울이라는 다른 행정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의 중심은 더 이상 워싱턴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은 백악관이 아니라 서울의 반응을 먼저 본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미국의 혁신 아이콘이라 불렀습니다. 페이펠, 스페이스X, 테슬러, 뉴럴링크가 지나가는 산업마다 파괴적 혁신이 따랐고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남자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여름, 일론 머스크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 혁신가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미국 정치 질서에 맞선 최초의 글로벌 CEO이며 실리콘밸리 중심 구조를 깨고 서울이라는 대체 동맹을 실현한 반란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업인의 진화가 아니라 산업과 권력의 축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징후입니다. 사실 머스크는 예전부터 비정통적인 언행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의 일시적 동맹, 리버럴 진영에 대한 조롱, 우주 개발을 통한 국가 경계 해체 선언 등 그는 언제나 정치와 기술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 서 있었지요. 하지만 이번엔 그가 그 경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는 워싱턴이 아닌 서울을 선택했고 백악관이 아닌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적 재배치가 아닙니다. 그 자신이 기술 패권의 이동 경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흐름을 이끌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중요한 건 이 반란이 폭력도, 시위도, 정치 선언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저 한 장의 서한, 그리고 전략적 이동 몇 개만으로 그는 미국의 기득권 질서를 흔들었고 글로벌 기술 산업의 신뢰축을 이동시켰습니다. 이는 21세기형 반란의 완벽한 형태입니다. 조용하고 정밀하며 기존 체제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는 방식이죠.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그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 방식이야말로 오히려 더 위협적입니다. 기존 권력이 더 이상 조정할 수 없는 차원으로 올라선 인물 바로 그가 지금의 머스크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가 하필 서울을 선택했을까요? 기술력 때문일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서울은 머스크가 항상 지향하던 복합혁신 생태계의 구조를 가장 잘 갖춘 도시 중 하나입니다. 뛰어난 인재 밀집도, 디지털 인프라, 정부와 민간 간의 빠른 피드백 시스템, 무엇보다 정치와 기술이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질서. 그는 그것을 미국에선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더 이상 혁신의 본거지가 아니었고, 워싱턴은 규제와 관세의 탑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은 그에 비해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복잡했지만 유연했습니다. 게다가 머스크는 지금 단지 기술로만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지로 싸우고 있고 상징으로 싸우고 있으며 신뢰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그는 점점 미국의 기업가에서 글로벌 탈정치 CEO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그는 최근 자신의 SNS에 한국과의 협력 관련 게시물을 올리며 국가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신뢰라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는 사실상 정치 질서를 넘어서겠다는 선언이자 기술 생태계가 국가 단위의 외교를 대체할 수 있다는 본보기로 읽힙니다. 물론 여전히 그를 불안정한 인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트위터 인수 당시의 혼란, 비트코인 발언으로 인한 시장 변동, 그리고 노골적인 정치 개입은 그에게 위험한 천재라는 이미지를 씌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그 불안정성조차 체제를 흔드는 힘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는 예측 가능했지만 무능했고, 머스크는 예측 불가능했지만 실행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리스크보다 결과를 택했고, 그것이 그를 반란의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은 바로 이 변화의 수혜자입니다. 서울은 머스크의 반란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고 가장 조용히 활용하고 있으며 가장 전략적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와의 협력이 단지 한 기업과의 계약이 아니라 글로벌 패권 구도 속에서 대한민국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머스크는 지금 더 이상 미국의 자산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세계 기술 체계의 변곡점에 선 인물이며 그가 내민 손을 가장 먼저 잡은 도시가 바로 서울입니다. 머스크가 먼저 움직였지만 그 움직임은 결코 단독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의 서울 베팅 이후 월가와 실리콘밸리 양쪽에서 이상한 정적이 흘렀고 그 침묵은 곧 탈출이라는 현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단순한 기업의 해외 확장이 아니라 체계적인 탈출입니다. 바로 서울러시, 솔러시라 불리는 현상. 그 중심에는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2개월 사이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메타, 애플, 보잉 등 미국을 대표하는 거대 기술 산업기업들이 조용히 서울과 접촉했고 그들 중 다수가 한국형 세컨드 헤드쿼터 설립을 결정했습니다. 이 흐름은 그냥 일시적인 위기 대응이 아닙니다. 미국 내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 정책 안정성, 고급 기술 인력, 그리고 글로벌 협상력이 모두 흔들리는 가운데 서울은 유일하게 그 네 가지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도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테슬라가 서울을 전략적 생존지로 지목한 이후 미국 기업들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내 기반을 강화하자였던 것이 지금은 서울과 연결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인식이 대세로 떠오른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기존의 싱가포르 R&D 허브를 줄이고 서울 강남과 분당 판교에 걸쳐 신규 클라우드 AI 센터를 설립 중입니다. 계약 규모는 약 4조 원, 연간 채용 예정 인력만 3,500명에 달합니다. 구글은 자체 반도체 설계팀 일부를 경기도 성남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고 메타는 메타버스 인터페이스 기술의 핵심 파트너로 서울 기반 스타트업 2곳과 10년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닙니다. 미국의 핵심 기술 기관들이 서울을 기술 수도로 재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움직임이 모두 조용히 그리고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신호를 보낸 것처럼 이들 기업은 서울행을 공식 발표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법인 설립, 부동산 확보, 규제 자문, 보안 파트너 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중견 로펌들은 외국계 클라이언트 중 미국 기업 비중이 최근 2배 넘게 늘었다고 밝혔고 대형 회계법인은 올 하반기 외국계 이전 프로젝트 중 70% 이상이 미국계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질서 있는 이탈이며 트럼프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집단적 자구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서울인가? 왜 도쿄나 타이베이, 싱가포르가 아닌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워싱턴의 안보 틀 안에 묶여 있고 중국은 정치 리스크와 IP 침해 우려가 지나치게 큽니다. 타이완은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하며 싱가포르는 비용과 인재풀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서울은 고급 인재 밀도, 정책 안정성, 기술 기반 인프라, 정치 산업 외교의 협력 체계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갖춘 드문 도시입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는 민관 합작 기술 기반 도시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에 실질적인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건 추상적 비전이 아니라 당장 움직일 수 있는 현실적 조건입니다. 또한 서울은 단순한 기술의 도시가 아닙니다. 기술 문화 네트워크 시장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생태계라는 점에서 다른 도시들과 차별화됩니다. 미국 기업들이 서울을 주목하는 건 단순히 R&D 때문이 아니라 이곳이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고 빠르게 확산되며 동시에 전 세계로 파급될 수 있는 통로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UAM, 로봇 배달 시스템 등은 이미 서울에서 실증 사업이 진행 중이고 미국의 혁신 기업들은 이 테스트베드 수출업으로서의 서울을 새로운 글로벌 전진기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서울은 단순히 한국의 수도가 아닙니다. 더 이상 아시아의 변방도 아닙니다. 지금 서울은 미국 대기업들이 가장 먼저 눈을 돌리는 탈미 산업 피난처이며 동시에 전략적 기술 확장의 교차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을 테슬라가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는 첫 번째였고 지금 그를 따라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줄지어 서울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탈출이자 격렬한 이동이며 새로운 기술 패권의 리허설입니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는 확신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주인공은 미국, 그 중심엔 테슬라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2025년 하반기 역사는 예고 없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워싱턴의 자만, 트럼프의 보호주의,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무지. 이 세 가지가 겹치며 미국의 EV 왕국은 무너졌고 그 왕관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서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전기차 시장은 미국의 동무대가 아닙니다. 이제 중심은 서울이며 결정은 이곳에서 내려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왕관을 결정짓는 기준일까요? 단순히 판매량이 아닙니다. 시장을 선도한다는 건 세 가지를 의미하죠. 첫째, 기술 표준을 설정하는 나라. 둘째, 핵심 부품과 원천 기술을 보유한 나라. 셋째, 산업과 정책, 글로벌 연합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는 나라.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가 지금 서울, 곧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그 기준에서 스스로 탈락했습니다. 인재 유입을 차단했고 정책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산업 리더로서의 겸손을 잃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조용히 실력을 축적했고 결정적인 순간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전기차 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소재공학, 나아가 위성통신까지 촉망라한 복합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정밀한 기술 인프라와 복잡한 공급망이 요구되죠. 트럼프가 배터리 기술자 300명을 쫓아낸 순간 미국은 스스로 심장을 도려낸 셈이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누가 채웠습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은 자체 배터리 3사로 기술력을 고도화했을 뿐 아니라 AI 반도체 및 전력 제어 칩 분야에서도 선도국으로 도약하며 테슬라와의 기술 구조를 공동 설계하는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남긴 결정적인 문장이 있죠. 나는 서울을 선택했지만 서울은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서울은 이제 기술 산업의 주도권을 가진 도시로서 기업의 명성과 자금력에 무조건 굴복하지 않는 자존을 가진 주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존이 새로운 세계 기술 질서의 모양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은 선택받는 시대가 끝났고 한국은 선택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더 극적인 건 이 모든 변화가 전투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군사력도, 금융제재도, 정치적 압박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의 기업, 하나의 도시, 그리고 하나의 리더십이 움직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파장은 냉전 이후 가장 조용한 권력 이동이라 불릴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월가의 돈이 서울로 옮겨갔고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서울에 본사를 설립했으며 한국의 기술 표준이 글로벌 EV 시장의 기준으로 채택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가 한국 배터리, 한국 칩, 한국 소프트웨어로 완성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끝은 무엇일까요? 왕관은 누가 쓰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이제 우리는 그 왕관을 누가 설계했는가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미국은 잃었고 한국은 설계했습니다. 서울은 새로운 기술 제국의 설계자이자 공정한 운영자이며 예측 가능한 동반자로 세계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미국의 기술을 수입하고 외국의 표준을 따르는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준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시대는 2025년 테슬라의 반란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왕관은 빼앗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놓은 자로부터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관은 지금 서울의 정중앙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